오늘, 항상 저희, 언제나 늘 따뜻하고, 유쾌하게 이렇게 모임에 와주시는 마음지킴이 분들인데, 사실 오늘 주제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주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물론 저희가 사실 정신건강에 대해서 매달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조금 더 결이 다른 어떤 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다룰 이야기부터는 정신건강의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서 더욱더 이제 좀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조금 법적인 측면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사건들 다 아시나요? 네. 워낙 유명했던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 전부 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들이죠. 맨 위에 왼쪽부터 본다면 이제 2년 전, 거의 2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떠들썩하던,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가브리엘 페르난데즈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이제 친엄마와 그 남자친구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대를 당했고, 결국 이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정인이 사건, 입양 입양되어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6개월, 6개월 아기였죠. 네, 6개월 만에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 또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내가 이제 가정폭력을 남편한테 당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하자 남편이 이제 보복으로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어, 이제 그 별거 중이었던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스토킹을 했죠. 이제 계속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 결국에는 이제 계속 가족들이 신고를 하고, 딸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딸도 계속 신고를 해서 남편을 계속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한국 법, 이제 이런 가정폭력 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약하고, 어, 많은 부분 좀 보완이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일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죠. 결국 남편이 또다시 접근해서 결국 주차장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모두 굉장히 슬프고 어, 저희가 참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폭력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이야기할 가장 좀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충격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일어날까라고 하는 게 오늘 굉장히 이야기할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정폭력의 정의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한라인에서는요, 가정폭력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Domestic violence는 referred to as intimate partner violence, 그리고 dating abuse or relationship abuse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떤 패턴이냐? abusive behaviors. 어, 특정한 한 명의 파트너에 의해서 다른 한 명 또는 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어,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 한 명에게 계속해서 힘이 주어지고 또는 다수에게. 그래서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컨트롤되는. 그래서 굉장히 가정 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또는 어떤 한 울타리 내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울타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밖의 사람들은 정말로 알기가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고요.
저 사람이 가정폭력범이었어? 그렇게 안 보였는데? 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리노이 이제 이 시카고에 있는 이제 여성 보호 단체 이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케이스를 주로 맡는 칸윈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분들을 상담해드리고 그분들이 좀 안전한 주거의 일지를 확보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정폭력을 이렇게 어, 정의를 합니다. Abusers make it very difficult for victims to escape relationship. 피해자들이 굉장히 그 어뷰즈한 관계로부터 탈출하기 어렵도록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뷰즈는 굉장히 가까운 파트너, 그리고 엄마, 아빠, 심지어, 그리고 이제, 시블링, 그리고 어덜트 칠드런으로부터 이제 온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한마디로 크게 정의하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정폭력의 징후들인데요. Signs of Domestic Violence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신체적인 어떤 징후들만을 가정폭력의 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조건들이 다 가정폭력이 다이렉트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얼마든지 가정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의 단서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들이다라고 저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체적으로는요. 몸을 밀고 붙잡고 흔드는 행위, 할퀴거나 무는 거, 목을 조르는 거, 위협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 아이들은 애완동물 학대하는 거, 그리고 물건을 부수는 거, 때리거나 발로 차는 거, 상해를 입히는 거. 뭐 사실 저희가 딱 봐도 이거는 폭력적이다라고 딱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이다.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모셔널, 이제 정서적인 측면부터가 조금 이제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인들에 조금 주목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의를 입히려고 위협하는 행위, 이제 위협이죠. 또는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위협하는 행위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해하는 걸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자기 몸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는 행위도요. 뭐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사실 소리를 지르고 언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아이들에게,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엄청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난이죠.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요, 이제 자기가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들과 변명들을 무조건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나를 무시한다. 또는 돈을 함부로 쓴다. 너무. 누가 벌어오는 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하거나 그래서 이제 맞는 사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굴욕감을 주는 행위. 아까 보셨던 그 가브리엘 페르난데즈 사건에서는요, 이제 신체적인 폭력은
이루 말할 것 없이 끔찍했고요.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학대 또한 굉장히 심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아이가 화장실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브리엘은 8살이었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고양이 집에 있는 그 모래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 아주 좁은 상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정서적으로도 엄청나게 피폐해지고 내가 그냥 사람일까? 라고 하는 아이 스스로가 의구심이 드는 어떤 그러한 굴욕감을 주는 행위들이죠. 그것 또한 충분히 가정폭력에 들어간다. 그리고 고립시키는 행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친구들 못 만나게 하고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원천 차단하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활동,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을 통제하는 행위. 주로 이 가해자들은요,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이제 뭔가 내 가족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시간,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내가 인식하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제한하고, 집안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계좌나 재산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보를 이제 통제하고 스스로만 사실 집안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힘이 세지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재정문서를 숨기는 행위, 수입에 대한 접근을 막는 행위, 수입에 대한 접근, 돈의 지출 통제, 그리고 밑에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생활의 전반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방해하는 행위들, 재정적인 부분들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적인 측면입니다.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이제 한쪽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관계를 강요한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폭력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 패티시적인 어떤 행위들을 강요하는 것. 이제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요구하는 것, 강요하는 것 또한 그냥 강압적으로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회유하거나 이것들을 이제 하도록 계속해서 뭔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사실 가정폭력 안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스라이팅의 좀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동의하지 않는 상태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패티시적인 도착적인 어떤 성행위를 강요하는 거랑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고도로 강요하는 행위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도착적인 행위이죠. 다른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고도로 강요하는 것들, 당연히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낙태, 임신, 불임 등을 강요 또는 종용하는 행위 또한 엄연히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다 해서 낙태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데 임신을 강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 못 갖게 불임을 강요하는 모든 것들,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가정폭력의 징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 또는 현재 진행적인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어떤 프레밸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요, 4분의 1, 미국에서 4분의 1의 여성들이 domestic violence를 평생에 걸쳐서 겪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확률은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밀리언 여자들이 그런 이제 매년 이런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매일 이제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차일드 어뷰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every 2 minutes, 2분에 한 번씩 미국 안에서 이제 성폭행 피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의 여성, 그리고 5분의 1의 남성들이 이제 성인이 되겠죠. 18세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섹슈얼 어뷰즈를 당하는 경험들을 통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다수가 아니지만 사실 좀 충격적이죠.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여성들이 사실 이런 피해들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 가정폭력의 피해에 조금 더 이제 축소해서 특히 저희 이민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뮌에서는요, 이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 그리고 그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민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런 가정폭력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언어의 장벽을 있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극히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언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어떤 사회복지사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가해자가 남편일 경우에 굉장히 영어에 유창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금 우리 가정의 일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잘 유두리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청산 유수로 말을 하면요. 실제로 그 물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정말로 많이 실제적인 이런 신고들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민자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결국에 이혼의 문제까지 가야 할 때 강제 추방 혹은 아이들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피해자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아이들과 분리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이슈죠. 그리고 이제 추방당했을 때에도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그런 이제 터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그 상황이 그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어 장벽,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와 어떤 사회 안에서의 고립이 특별히 더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민자 공동체 안에서의 시선.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이죠.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가정폭력 이슈가 생기면은 피해자들, 가해자뿐만 아니라 물론 피해자들이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많은 것들이 이것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가정의 일이. 그리고 어떤 때는요, 가해자에 대한 어, 비난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가해자를 변호하게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맞을 짓을 한 게 있겠지. 받은 사람이 뭔가 그런 일을 했겠지. 이런 식의 어떤 비난들은 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엄청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난 것들이 이제 자기 비난으로 이제 결국엔 발전하게 되고요. 자기에 대한 수치심, 결국엔 피해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죄책감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조금 더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증명을 위한 서류 부족,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이민자들에게는 고통인데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거나 지원을 받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가해자와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돼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가정폭력의 정서적인 영향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강의했던 트라우마 강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이제 크게 트라우마의 세 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다 각성 상태, 정서적인 침범 상태, intrusion, 그리고 예속 상태, constriction입니다. 가정폭력도요, 당연히 엄청난 트라우마의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트라우마의 주요 증상들을 심각하게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고 아동 학대를 심하게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hyper arousal, 굉장히 불안 증상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dissociative amnesia, 그 부분에 대한 해리성 기억 장애를 앓게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외에도 많은 우울증이나 어떤 다양한 그러한 증상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체적, 심리적 복종, 그리고 지배 상태에도 얘기 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가정폭력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상황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러한 나의 삶이 마치 정말 정상적인 가정의 어떤 그런 생활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래서 가해자의 행동, 가해자의 가치관에 굉장히 그런 가치관들을 내면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해자를 오히려 내가 이해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옹호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 사람한테 부족해서, 그리고 또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그때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아가 분열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짜 심리적으로는 지배 상태에 놓이는지 아이들의 관점에서 조금 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자기 비난, 죄책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면화된 죄의식과 자아 분할. 네. 다음 달에 이야기할 것이긴 하지만, 네.
자아가 분할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자아가 분할되어서, 이제 부모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 때, 또는, 나의, 케어기버, 프라이머리 케어기버를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쁜 어떤 이미지들, 죄의식들은 내 안에 내면화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심리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신경학적으로는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안에 이제 뉴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바깥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그런 나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스스로의 감정 그리고 행동 상태를 이제 학습하는 어떠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게 해주는 그 뉴런의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뉴런도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울 뉴런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떠한 그 일관된 사회 패턴 안에서 이제 학습 이제 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학습하도록 이제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에서는요, 이러한 거울 뉴런의 정상적인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폭력이 그 아주 노머티브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내 안에 스스로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울 뉴런의 기능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가이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당연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상담가, 심리치료소, 정신 이런 모든 담당 기관에서는요 가정폭력 이슈가 발생했다. 이것이 내담자에 의해서 verbally 이제 말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24시간 내에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상담 내용에 컨피덴셜러티가 적용되지만 가정폭력, 자살, 상대방을 해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에 의하들은 이제 컨피덴셜러티가 깨지고 신고의 의무가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이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저희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DCFS에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DCFS는 일리노이 디파트먼트라고 돼 있지만 이제 미국 주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일리노이 주 안에 모든 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DCFS에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DCFS에서 이제 해당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정말로 그 신고 내용대로 그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제 용의자죠. 이제 포텐셜 가해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의견만 듣습니다. 피해자의 의견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가해자는 절대 아무 의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 멍 같은 게 있나, 신체적으로 팽을 당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일 경우에 가족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정이 됐을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 완전히 분리 그리고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브리엘 페르난데즈 사건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친엄마와 남자친구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이 됐고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가 3명인가 있었습니다. 4명인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파지를 당했거든요. 이제 이제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버렸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뺏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 법적으로 책임해야 한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사회복지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될 거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제 복지기관과 경찰, 이런 공공기관이 좀 유기적인 기능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재빨리 그런 물증들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건들을 빨리빨리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이 덮어지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일 처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엔 이제 아이가 죽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마음 지킴이 안에서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신고겠죠. 신고와 고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메스틱,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자가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뒤에 가서 제가 간략하게 그런 무슨 정책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이트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조금 사이트를 알아봤는데요. 그러한 보호 정책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가해자와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인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서적인 분리는 정말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미 너무 그러한 지배 상태에 오래 놓여 있었다든지 피해자가 너무 가해자에게 동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고요. 정말로 힘들죠. 그런 경우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 서비스나 주변에서의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지원들이 너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지킴의 역할이 이러한 이슈들이 주변에서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수칙과 조금 더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동수칙을 베이스로 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자살과 자해 위험 평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살 충동 굉장히 많이 느낄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해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listen non-judgmentally. 비난하지 않고 듣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은연중에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런 경우에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피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뭐 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당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비난이 될 수 있겠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듣는 것. 그리고 위안과 정보 제공.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가정폭력 이슈에서는요, 법적인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들을 해주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appropriate professional help,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 의한 지원을 받도록 격려하는 것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것 안에 포함되면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victims right인데요. 이것 또한 칸웬에 있는 정보입니다. 먼저 protection orders가 있습니다. civil no contact order, CNCO라고도 제가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stay away order입니다. 이제 피해자는 sexual abuse 또는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명령이 이제 법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걸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경우에 스토킹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최대 25,000불, 제가 이제 알기로는 25,000불까지의 이제 벌금형이고요. 그리고 1년에서 3년의 이제 징역 이제 이루어집니다. Police report is not necessary 하고요. 그냥 신청만 하면은요,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고 an order of protection is available for victims. 그리고 immigration protection이 있습니다. U 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U 비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비자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비자를 소실했을 때 나라에서 4년, 최대 4년 동안 이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이제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을 때 이제 통과시켰던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국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런 바이올런스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굉장히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코노믹 프로텍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세타 맞나요? 사세타? Sexual Assault Survivors Emergency Treatment Act 라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리노이 주 안에서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받을 때 이제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이제 주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메디컬 인슈런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청만 하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 사실 저희가 정책들을 몰라가지고 못 찾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정보들이 주어지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을 이제 마음 지킴으로써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